그 왜 어금니 아빠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영학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대 백악종이라는 희소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잇몸과 치아 뿌리에 이제 백악질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종양이 생기는. 그래서 이게 종양이 계속 자라고 커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턱뼈와 얼굴 전체가 이렇게 뒤틀린다고 해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막 호흡곤란까지도 오고.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영학 역시도 4번에 걸친 수술을 했고요. 그 바람에 이가 어금니 하나만 남았다고 해서 그를 어금니 아빠라고 불렀던 겁니다. 서울의 한 9평 단칸방이 이영학 씨의 보금자리입니다.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이영학 씨는 국내는 물론 세계에도 몇 없는 유전성 거대 백악종 발병자입니다. 아무것도 여기 어금니 하나 있는데 그래서 어금니 아빠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금니 분열하고 몇 달도 다 돼버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 거짓말 같이 느껴 연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진짜 병이 진짜 있긴 있었던 건지 조금 헷갈릴 정도로. 이영학은 결국 이제 저 실제로 밝혀진 저 희소병을 제외하고는 정말 진실함이 단 1%도 없는 정말 최악의 사기꾼이죠. 그렇죠. 무려 13년 동안입니다. 13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빠로 알려졌던 이영학은 지금 보신 대로 끔찍한 이중 생활을 했고요. 고작 14살 된 어린 딸의 친구를 무참히 살해하며 그 이중성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모두가 속았습니다. 이영학의 불편한 진실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오다가 옥수수 좀 봤는데 이게 급한 게 없잖아. 이구나. 네. 이쪽은 새로운 알바생. 안녕하세요. 네. 영학이 네가 선배니까 잘 좀 가르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네. 아내를 처음 만난 건 학교를 자퇴하고 알바로 일했던 어느 횟집에서였어요. 아내는 저 당시 17살로 가출을 한 상태였다고 해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이제 이영학을 처음 만났고요. 두 사람은 곧바로 반 지하에서 새빵살이 동거를 시작합니다. 내가 우린 금방 사귀게 됐고 어려웠지만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보자 그랬어요. 그러다 얼마쯤 지났을까? 맛있게 먹어. 뜻밖의 천사가 찾아왔죠. 그런데 태어난 지 1년 반 만에 내 딸이 나와 같은 희귀병인 거대 백악종 진단을 받고 말았던 겁니다. 이영학의 딸이 2돌이 안 됐을 무렵에 이영학과 같은 거대 백악종 진단을 받게 됩니다. 팔자 한 번 더럽게도 꼬였지. 괜찮겠지? 나보다 증상이 더 심할 거라는데 어떻게 괜찮아? 그래도 수술은 해야지. 수술비가 얼마인지나 아니? 한 번 할 때마다 1,000만 원이 넘어. 의료보험은 당연히 안 되고. 그럼 어떡해? 뭐라도 해봐야지.
저희 딸이 많이 아픕니다. 관심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희 딸이 많이 아픕니다.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저희 딸이 살림에 많이 아픕니다. 천문학적인 관심 좀 수술비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막막했었죠. 그래도 저희 딸이 많이 아픕니다.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했습니다. 진짜 저 모습만 보면 그냥 딸 바보 아빠 모든 그렇죠. 진짜 아빠의 모습인 것 네. 같아요.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죽으란 법은 없나 봐요.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왔죠. 우연히 딸의 아픈 소식이 알려져 방송을 타게 됐고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치킨 가게까지 개업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게 꿈 같았죠. 근데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여보세요. 네? 토크쇼에 출연을요? 그때 또 한 번 기회가 찾아왔죠. 다시금 출연하게 된 방송에서 딸의 수술비와 후원금을 받게 됐던 겁니다. 저긴 어디예요? 이영학이 차린 후원금 사무실입니다. 후원금 사무실이요? 후원금 사무실. 그때부터 세상은 날 어금니 아빠라 부르기 시작했죠. 딸애를 향한 내 진심과 사랑, 그보다 더 큰 희생을 알아봐 준 거예요. 난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대한민국 팔도를 달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급기야 미국까지 날아가 딸의 치료비 마련을 위한 모금 활동까지 벌였었죠. 네가 왜 톨이야?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얼마 건 후엔 나 역시 나와 마찬가지. 딸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까지 발간됐고 우린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됐죠. 아빠, 이 돈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 응? 전 그렇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어금니 아빠가 된 겁니다. 아니 진짜 오랜만에 이영학의 최초의 어떤 그 방송 출연 모습을 보니까 믿기지가 않네요.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더 배신감을 느끼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모습은 진짜 그냥 어떤 아빠라도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해야만 했다라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 모습이 진짜였을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의문이 네. 많이 드네요. 이영학이 처음 매스컴을 탄 거는 2005년 5월이었는데 그 당시 어려운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 이렇게 창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영학은 이제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다. 난 지금 너무 막막한다 이러면서 이 방송에 스스로 먼저 제보를 하게 됩니다. 이제 27개월을 같이 난 딸은 지금 어른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견뎌내고 있다. 아빠에게서 유전성 안면 장애를 물려받은 아이. 이영학은 사는 게 힘들어 딸과 함께 세상을 등지려고 했다. 뭐 이렇게 감정에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과 또 어떤 한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의 후원으로 서울 강동구에 치킨 가게를 열게 됩니다. 이 치킨 가게는 개점 첫날에
229만 원가량의 매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호황을 누린 거죠. 그런데 1년 만에 폐업을 했습니다. 1년 만에 폐업은 굉장히 빠른 건데 왜 그랬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사실 제대로 운영을 안 했던 거예요. 이영학의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한 그 사람에 따르면 처음에는 가게에 자주 나오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처럼 주인이 이영학이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중반부터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굉장히 음담패설을 일삼으면서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보였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송 나와서 온갖 그 불쌍한 척을 해서 도와줬더니 가게까지 차려줬는데 가게는 제대로 운영도 안 하고 엉뚱한 또 농락까지 하고 그랬던 거네요. 제가 보기에 이영학은 치킨 가게를 하는 것보다 더 쉽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방송 출연입니다. 아빠의 어금니가 남아있는 한, 만약 그것도 없어진다면 아빠의 눈물이 남아있는 한 아빠가 이만큼은 도중에 포기하는 거 없이 다 해줄게. 너무나 사랑해. 나의 전 사랑해. 아니 이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이영학의 그 추악함을 알고 보니까 이게 진짜 막 시청자들한테 감성팔이 제대로 했었네요. 네, 아무튼간에 이영학의 감성팔이는 제대로 먹혔습니다. 그 더 많은 사람들이 어금니 아빠의 사연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4,367만 원이라는 거액이 후원됩니다. 이제 치킨집을 폐점한 이후에 아예 보셨다시피 후원금 사무실이라는 공간까지 마련하고 본격적인 이제 후원 사업, 자기가 수혜를 받는 거지만 하여튼 후원 사업을 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딸이 1회에만 1,000만 원이 넘는 거대 백악종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방송 출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원금을 모집하겠다고 사무실을 차린 게 조금 저는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해가 좀 안 네. 됐어요. 그렇게 확인된 방송 횟수가 9번입니다. 아홉 번이고 신문사에도 후원 모금 광고를 냅니다. 그 횟수만 무려 29차례가 된다고요. 정말 기가 막힌 거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 어금니 아빠로 SNS나 유튜브, 홈페이지, 온라인 커뮤니티, 각종 채널을 다 개설을 합니다. 와. 아주 다각도로 이제 후원금을 모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20년치 딸 수술비를 모으겠다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이제 국토대장정을 개최해서 자원한 사람들과 함께 자전거로 이제 전국 일주를 하고요. 심지어 미국까지 가서 저렇게 모금을 했습니다. 우리 부녀는 전 세계 300만이 앓고 있는 희귀암을 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오시면 핸드폰 1,000원 후원이 가능합니다. 70만 명이 모이면 병원비가 만들어집니다. 저게 더 좀 어이가 없는 거, 실소가 나오게 하는 거는 저 국토대장정이라는 것도 이제 서울에서 경기도 양평까지만 자전거를 타고 그 이후에는 차로 이동을. 그래요?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만 자전거를 탄 거죠. 어이가 없네요. 저것만 보면 진짜 누구든지 그냥 1,000원이니까 나는 나라도 조금 보태보자 하고 후원금에 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렇게 해서 이영학이 받은 후원금이 그럼 다 해서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얼마예요? 그죠. 근데 이영학이 13년간 받은 횟수만 무려 17만 688회입니다. 17만 600만. 근데 방송을 통해서 모금된 후원금 액수는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영학의 개인 계좌를 통해서 모금된 후원금의 액수만 무려 12억 8천만 원입니다. 이건 사실 자신이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후원금으로 모였죠. 기초생활수급비 이런 걸로 해서 받은 돈이 약 1억 2천만 원을 타냈다고 합니다. 그럼 총 14억인데. 그렇죠. 기가 막히네. 진짜 말이 안 나오네요. 네.
아까 그 이영학이 이제 사무실까지 차리고 모금회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본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기 위한 그 이제 장치죠. 쉽게 말하면 개인 계좌로 보내진 후원금의 경우에는 얼마가 모였는지, 용도가 맞게 쓰여졌는지 이런 거 사실 확인하기가 어려운 시기였었죠. 후원금이 12억 8천이 모여졌습니다. 이영학이 딸의 병원비로 쓴 금액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아무리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쓰지 않았을까요? 더 쓰지 않았을까요? 수술도 해야 되고 막 뭐 생활하는 데도 필요하고 하면 그래도 한 10억? 뭐 10억은 쓰지 않았을까요? 10억. 겨우 706만 원입니다. 후원금의 1%도 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와. 자, 이영학의 딸의 수술비는 어차피 재단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 대부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영학이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은 어차피 굉장히 적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죠. 모르죠. 아니, 그러면 진짜 적은 돈은 딸을 위해서 썼고 나머지 그 어마한 돈들은 다 어디에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돈 얘기를 듣고 저희가 좀 알아낸 다음서부터는 사실은 저도 좀 이 감정이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게 보통 한 달 카드값이 400만 원에서 많으면 한 1000만 원 가량이고요. 그리고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누나, 형, 지인들 명의로 구입한 고급 승용차가 몇 대가 있는데 이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탔다고 해요. 외제차에 투닝한 고급 승용차. 아무튼 뭐 돈을 그냥 펑펑 쓰고 다녔네요. 진짜. 이 차는 이제 이영학 명의로 된 4천만 원 정도의 외제차인데 이영학이 지적 및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는데 중증장애인이 2000cc 미만의 차량을 소유할 경우에는 이게 재산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답니다. 이 제도의 허점을 노린 거죠. 더 황당한 것은요. 이영학이 구입한 자동차는 총 20대입니다. 20대요? 그래서 이 차들을 튜닝을 해서 다시 판매하는 사업 비용으로 3억 3천만 원을 썼습니다. 그 사업 비용으로 쓴 거죠.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 광고비 4억 5천만 원.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데 2억 5천만 원. 뭐 이렇게 사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네요. 이영학은 또 후원금으로 자신의 외모도 바꿉니다. 이제 제일 먼저 한 거가 이제 쌍꺼풀 수술. 와. 그리고 심지어 성기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문신 시술도 받았는데 지금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전신에 문신을 새겼습니다. 숙성된 36년생 양아 오빠 눈깔 깔아주자. 뭐 이런 쪽에 정보가 없어서 잘 몰랐는데 이게 최소 3천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요. 이영학은 자기가 모은 후원금의 바닥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이제 조금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보험 사기입니다. 다 하네, 다 했어. 아 진짜 여기에 우리의 그 악인들이 악마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꼭 안 빠지는 것들이 꼭 보험 사기거든요. 범죄자들. 예. 이 경우에는 화재보험. 이게 자동차 사고, 자동차가 많으니까 자동차 사고로 보험금을 이제 편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 3월에 이영학은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차로 아내 명의의 차와 누나 명의의 차를 동시에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래서 허위 신고를 하고요. 총 535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특이하죠. 자기 차로 자기 차를 들이받아서 보험금을 타낸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이게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7년 동안 8차례 거쳐서 3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냅니다. 근데 이쯤 되면 조금 그 뻔뻔하고 그 악한 것들이 좀 민낯이 좀 드러날 법도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천사 아빠라는 이미지로 이렇게 각인되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결국 이제 뭐 미디어의 영향이 아마 가장 컸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상당한 후광 효과로 작용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특히나 사실로 밝혀진 것은 이제 부녀가 똑같은 희소병을 앓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막대한 병원비 때문에 정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는 딸바보 이런 아빠의 사연은 대중의 눈길을 정말 사로잡기가 충분했죠. 아니 근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방송을 보면은 아내분이 계속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 아내분은 이영학의 이런 행각을 보고 말리지를 않았었던 건가요? 드디어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왔네요. 정말 이 아내와 관련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참을 수 없는 반전이 또 숨어 있습니다. 이영학이 이제 같이 언론을 통해서 뭔가 딸의 수술비 후원을 이렇게 부탁할 때 항상 있었죠, 아내가. 근데 이영학이 딸 친구를 살해하기 25일 전에 아내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게 정상적인 뭔가 부부 생활, 결혼 생활이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았거든요. 저희가 그 진실에 조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어금니 아빠로 사는 동안은 좋았죠. 카메라 앞에서 조금만 불쌍한 척을 해주면 사람들의 동정과 관심 속에 많은 걸 손쉽게 얻을 수 있었으니까. 아픈 딸아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았어요. 그 덕에 나도 많은 걸 즐기며 살 수 있었죠. 우리 딸아이와 함께 병원에 왔어요. 오늘 치료는 조금만 아파야 할 텐데 치료비랑 약값 걱정에 어금니 아빠는 오늘도 긴 한숨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와, 그냥 진짜 딸이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네요. 컷! 오케이!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잘했어. 후원금 더 들어오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도 가셔야 될 텐데. 아휴, 아니에요. 돈은 전부 우리 딸 치료비하고 수술비만 써도 모자란걸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도움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다 피디님 덕분입니다. 아유, 아니에요. 딸 일이라면 밤낮 할 것 없이 발벗고 나서시고 괜히 천사아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튼 이번 방송도 저희가 잘 만들어서 후원금 더 많이 모일 수 있게 힘쓸 테니까 우리 어금니 아빠도 화이팅 하시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피디님. 에이, 감사합니다. 아이씨, 꼴랑 5분짜리 하나 내보낸다더니 더럽게 생색내네. 카드값 연체됐다고 자꾸 전화가 와서
그래서 뭐? 카드도 막혔나 봐요. 아이씨, 그놈의 돈 진짜. 어차피 후원금 통장 하나 더 파면 다 해결되잖아. 어? 그렇게 궁하면 네가 좀 빌려다 갚든가. 그게 당시 외제차 할부금이랑 접대비가 많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씨. 그래서 이 집안에 돈 없는 게 다 내 탓이야? 여보, 나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럼 너는 네가 이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하는 게 뭔데? 나만 여기저기 병신처럼 굽신거리면서 구걸해오는 거 알아 몰라? 알아. 몰라 이 새끼야. 어떻게 2000년대에 남편이 저런 걸 한다고 어떻게 아내가 저렇게 수동적으로 그걸 따라하는 것 자체도 너무 맞아요. 화날 정도로 그렇고. 근데 뭐 우리 그동안의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을 멈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우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당사자인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런 상황이 중단되었을 때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면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굉장히 복합적인 것들이 올가미처럼 지금 이 피해자를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후원금에 의지하던 생활도 오래가진 않았죠. 시간이 흘러 약발이 떨어졌는지 줄어든 사람들의 관심만큼이나 후원금도 줄더니 기어코 돈이 바닥나버렸던 겁니다. 어디 돈 날 데 없나? 이제 더 내다 팔 물건도 없는데. 야, 너도 알바나 해라. 아니다. 그 전에 너 가슴 수술부터 좀 하자. 갑자기 가슴 수술이요? 네, 실제 이렇게 이영학은 아내에게 가슴 수술을 시켰습니다. 본인 홈페이지에는 딸에게 젖을 먹이느라 작아진 아내의 가슴을 수술을 해줬다.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런 감성팔이 글을 올려놓았지만 정말 우리가 울분에 찰 수밖에 없는 분노할 정말 극악무도한 목적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네? 아, 좋다. 그래. 자, 하라고 그러니까. 아, 좋아. 반대쪽 다리. 표정 안 풀 거야? 그래서 시작한 게 성인용 안마방이었어요. 들어갈 시간 되십시오. 그동안은 내가 가정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며 돈을 벌었으니 이젠 아내가 대신 나서도 괜찮잖아요.
그렇게 몰래 찍은 동영상들은 성인 사이트에 올려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벌이가 충분하지 않았죠. 야, 아니 자기 한테 몰카를 찍어서 그걸 또 판매를 했어. 진짜 제정신이 아닌. 근데 이거 제정신이 아니어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쪽으로 심하게 나쁜데 너무.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남편이잖아요. 뭔가 크게 한탕할 만한 걸 다시 고민해야 했죠. 아니 지금 제 아내가 계부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니까요. 진정하시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여기 고소증. 그러니까 여기 계신 남편 이영학 씨가 아픈 딸의 치료비를 모금하기 위해 미국에 간 사이 당했다는 거죠. 장소는요? 응? 시댁에서요? 아니 이번 한 번뿐이 아니고 지난 8년 동안 수차례요. 거기 고소장에 다 써 있잖아요. 증거는요? 증거도 확보하신 거죠? 증거요? 당했다면 당한 거지 뭔 증거 타령이야. 빌어먹을 버러지 같은 놈들. 야, 너 내일 가서 그 인간이랑 한 번 더 하고 와. 증거고 나발이고 만들라 그러면 못 만들 줄 알아? 싫어요. 안 할래요. 못 가요. 뭐 싫어? 못 가? 근데 이게 미쳤나? 나가면 할 것이지. 뭐 시켜라. 말하고 나올 것이지. 시간 얼마나 필요해? 한 1시간이면 되지. 대충 놓친 내 입맛대로 좀 맞춰줘. 너 잘하는 거 있잖아. 아이씨, 똥 씌운 표정 안 풀래? 솔직히 니들 둘이 그냥 아름다운 시간 보내는 거지, 안 그래? 엄마. 내가 손목을 좀 삐어가지고 지금 당장 병원을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내려와. 집 앞이야. 범행을 저지르면서요. 실제로 이영학은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손목을 삐어서 병원을 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속여서 새벽에 어머니 혼자 집 밖으로 나오도록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계부만 혼자 남아 있도록 이제 그 조치를 취한 거죠. 녹화 잘해라. 이 짓거리 2번 하기 싫으면. 녹화요? 저도 찍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지금. 와. 그러다 들키면? 들키면 땡큐지. 암튼 내가 엄마랑 잠깐 얘기하러 나간 사이에 그 인간이 먼저 달려들어서 너 목 조르고 몇 대 때리고 그리고 너 강제로 강간당한 거야. 알았어? 경찰서 가면 말 똑바로 맞추고 가. 그냥 돈 많은 인간들 협박해 돈 몇 푼 뜯어내려고 한 게 전부였는데. 아이씨. 어머.
지금 누가 떨어진 거예요? 그 일로 심한 자책을 하더니 아내가 그만 뛰어내리고 말았던 겁니다. 다 괜찮다고 했는데 난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자, 이영학은 아내가 사망하긴 3개월 전인 2017년 6월에 강남의 어떤 오피스텔에 불법 마사지 샵을 차리고 아내에게 성매매를 시킵니다. 이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1인 마사지 숍에서 아내 최 씨를 성매매시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아내의 자살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운영했던 1인 마사지 숍의 홍보글입니다. 퇴폐업소가 아니라고 돼 있지만 이용 후기에는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글이 적지 않게 올라와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1인 마사지 숍을 열고 자신의 아내를 성매매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최근까지 거주하셨던 건 확인되네요. 160에 관리비 8만 원이고요. 팔뚝에 문신한 사람이 그냥 맨날 그래가지고 거기를 시커멓게 이렇게 카트를 쳐놓고 어쩌다 이렇게 한번 열면은 거의 뭐 반나절 가자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네. 14회에 걸쳐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요. 아내한테. 근데 그 뭐 성매매도 참 경악할 일인데요. 심지어 아내는 그 성매매 장면을 동영상으로 몰래 찍어가지고 촬영을 해서 성인 사이트에 올려서 돈을 버는 파렴치 않은 행동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진짜 부부의 모습이라고 전혀 생각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만나서 정신적으로 지배당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영학의 딸이 경찰 조사에서 얘기하기로는 뭐 엄마가 아빠한테 그냥 한 달에 평균 한 2-3번 정도씩은 이렇게 맞았다.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분명한 건 저 아내는 지속적으로 여하튼 간에 가정폭력을 당해왔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이게 가정폭력도 모자라 정말 시아버지와 성관계까지 시켰잖아요. 저는 계속 그 부분이 정말 믿고 싶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거든요, 진짜. 정말 부정하고 싶지만 뭐 확인된 바로는 사실입니다. 이영학의 아내는 남편이 미국까지 가서 이제 후원금을 모금하던 그때 이제 2009년입니다. 그때 강원도 영월의 시댁에서 머물렀어요. 근데 그때부터 8년 동안 시아버니 즉 이영학의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사망 닷새 전입니다. 2017년 9월 1일 이영학은 고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증거가 없으니까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진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영학이 이제 아내에게 계부와 성관계를 가진 후에 증거를 가져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저는 그게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요. 증거를 가지고 오기 위해 다시 그 힘든 상황으로 들어가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아내가 이제 사망했기 때문에 그 전일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영학이 신고하라고 시킨 것은 사실로 밝혀졌고요. 증거 조작까지 이제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아내가 싫다고 하니까 화가 난 이영학이 뿌리는 살충제로 무릎을 꿇고 있던 아내의 이마를 아주 심하게 내리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 이게 아내의 투신 자살이 비록 진실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그냥 단순한 투신 자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그 일이 9월 5일 새벽 12시 40분에 일어납니다. 폭행이야. 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폭행 사건이. 근데 아내가 사망하기 만 하루 전인 거죠. 그때 이영학은 폭행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아내를 차에 태워서 강원도 영월로 갔잖아요. 가서 계부집 앞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새벽 3시 30분경인데 결국 아내는 잠을 자고 있던 계부를 깨워서 실제로 성관계를 증거를 갖게 됩니다. 예. 시아버지도 조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계부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근데 처음에 이영학의 계부는 이제 강간 혐의는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 이영학의 아내의 몸에서 자신의 DNA가 확인됐다라고 하니까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간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꿉니다. 근데 더 깊이 조사가 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영학의 계부가 며느리가 떠난 지 45일 후인 10월 25일에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집 앞 비닐하우스에서 자기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영학의 의붓아버지 B씨가 자신의 집 근처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오늘 오후 1시 30분쯤입니다. 발견 당시 입고 있었던 우도 주머니에서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고 누명을 벗겨달라는 자필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아니 이런 찝찝한 결말이 정말 안타까운데 아니 가장 죄질이 나쁘고 그런 인간들은 살아있는데 아내도 계부도 다 죽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진실은 진짜 다 묻히는 거잖아요. 사실 뭐 가장 큰 비극은 이영학이 아내를 시켜서 그 계부의 정액을 얻어내고 그거를 이제 뭐 증거로 제출한 그 바로 다음 날 새벽 12시 50분에 일어난 거죠. 드라마에서 보신 것처럼 아내가 5층 자택에서 투신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약간 믿기지가 않아요. 진짜 실제로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투신 자살을 진짜 그렇게 한 걸까요? 그것도 조금 의심스럽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의심스럽죠. 근데 이제 이미 아내는 숨을 거뒀고요. 딸은 다른 방에 있어서 보진 못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영학의 진술만 가지고 그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죠. 입증 자료가 좀 부족해서요. 결국은 본인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수사는 종결이 됐습니다. 네, 당시 이영학의 행동에는 정말 의심스러운 점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한밤중 어두운 거리를 걷던 주민들이 인근 건물에서 뛰어내린 여성을 발견하고 놀라 황급히 현장을 벗어납니다. 어금니 아빠 이 씨의 아내 최모 씨의 투신 직후 상황입니다. 이 씨는 최 씨를 흔들어 깨우려는 듯 싶더니 잠시 뒤부터는 딸과 휴대전화를 주고받으며 어딘가로 전화를 합니다. 약간 놀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울부짖거나 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씨는 구급차에 동승하지 않고 현장에 남아 어딘가로 전화만 겁니다. 나는 뭐 찾아가는 짐승 것처럼 쳐다보겠구만. 자연스럽더라 이거. 무사고 자연스럽더라. 지나가는 행인도 저렇게 놀라가지고 가는데 남편이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죠? 네, 이렇게 이제 보신 것처럼 이영학은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현장을 직접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덤덤한 태도를 보였고요. 심지어 구급차에 동승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게다가 이제 아내를 실은 구급차가 떠나는데도 어디론가 전화만 하고 있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게 더 의심스러운 게 저렇게 이제 아내가 사망한 그날 동이 트자마자 이영학은 그 아내가 떨어진 그 자리 빌라 바닥에 표백제를 써가지고 열심히 꼼꼼하게 거기를 닦았다는 점입니다. 아니 보통 저런 상황에 경황이 없어서 진짜 혼쭐을 해도 그쵸.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피를 닦는다? 너무 수상한데요? 그러니까요. 이영학의 이 수상한 행동이요.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아내가 떠난 이후에 SNS에 추모 계정을 새롭게 또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 영정사진을 들고 뭐 노래하는 영상 이런 것들을 올리고요. 딸아이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 이런 뭐 적극적으로 이 상황이 지금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알리기 시작을 합니다. 늘 그랬었어. 넌 참 예뻤어. 말할
때마다 웃는 눈도 엄마 좋아하는 거 같지? 캔들이랑 다 엄마 좋아하는 거 같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내의 시신을 직접 염하는 모습을 자기가 촬영을 했어요. 직접 염을 했어요? 직접 자기가 염을 하면서 연실에서 촬영을 했는데 이 영상을 방송사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방송사에서 방송을 한다는 조건으로 3,500만 원의 장례비를 요구를 합니다. 지금 이영학이 촬영한 그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망한 아내의 몸이 온통 검은색 문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신체의 어떤 특정 부위에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어떤 단어들이 그렇게 문신으로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아내가 진짜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만나서 그동안에 사실 뭐 알려지지 않은 것도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학대와 그런 정신적인 고통들이 있었을지. 당시에 저는 이 사건의 영상을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봤는데요. 너무나 참 충격적인 장면이었고요. 또 생각할수록 정말 통탄할 것은 이렇게 아내한테 온갖 정말 그 미친 짓이죠. 이건 뭐 이 미친 짓을 벌여온 이영학이 아내가 사망을 하게 되니까 정말 더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게 됩니다. 이거를 한번 보시죠. 이걸 올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사망한 지 3일 후에 올린 글입니다. 어떤 성인 사이트에 본인이 직접 올린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영화는 결국 이제 그 변태적인 성욕이죠. 이것은 이제 아내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해소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이제 아내가 사망을 하니까 그 아내를 대신할 존재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아다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성인 여성은 쉽게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쉬운 나이가 어린 여성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피해자, 여중생이던 딸 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게 된 겁니다. 자, 이영학의 실제 법정 진술을 재구성했습니다. 피고인 이영학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검사가 저를 때리려 했습니다. 더러운 눈물 닦으라면서 휴지를 던졌어요. 믿어주세요. 제 아내를 창녀라고 모욕했습니다. 제 가족들도 싹 다 공판에 넘긴다고 협박했어요. 조사실 CCTV 돌려보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진짜 전 뉘우칠 거라고 전혀 생각도 안 했고, 근데 저 우는 모습이 그냥 처음에 아이 도와달라고 울었던 그 연기의 모습, 그냥 그 모습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영학은 대법원에 이제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어떻게든 감형을 받아서 출소할 계획을 무려 9가지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도 너무 황당했고요. 또 유족들에게는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고 재판장에게는 끊임없이 선처를 구하고 심지어 첫 항소심 공판에서는 삭발을 하고요. 손에 염주를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죄송하다고 울부짖는 거죠. 정말로 이게 그러지 않길 바라겠지만 이영학이 벌인 이 쇼적인 것 때문에 재판부가 사형해서 무기징역으로 낮춰진 겁니까? 교화 가능성이라는 것이 이건 뭐 없는 자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정말 이런 판결이 이 양형 기준에서 아직도 그 불분명하게 반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작한다는 것. 이것은 이 시대의 사건들을 제대로 정말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정말 답답함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양형 기준에 대해서 이 모호한 반성하고 있으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영학은 옥중에서 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 뭐 이영학의 지금까지 봤던 정신 상태로 뭐 이런 건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 다음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빠가 지금 나는 살인범이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고 있으니 1년 정도 기다려. 우리가 복수해야지. 자, 아마도 지금 이영학은 그런 걸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분명히 출소가 될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국민적으로 다시 한번 사기를 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날을 그는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블랙 악마를 보았다. 천사 아빠의 탈을 쓰고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이영학까지 16회에 걸쳐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다뤘습니다. 죄의 무게나 그 수법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보다 더한 악마가 있을까라는 심정이 들 만큼 더 잔혹한 범죄자들이 매회 등장했고 우리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선량한 사람들을 농락하고 처벌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귀에만 엿보는 흉악범들이 존재하는 한 범죄자의 검은 속내를 밝혀내는 낱낱이 파헤치는 우리의 노력 역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다음 시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